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고아원의 낡은 복대는 김혜운의 발소리만 울렸다. 18살. 그녀의 삶은 늘 그림자 속에 있었다. 희미한 기억 속 부모님의 얼굴은 안개처럼 잡히지 않았고 고아라는 낙인은 그녀를 늘 따라다녔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박수진은 그녀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존재였다. 수진은 부유한 후원자를 둔 덕에 고아원 안에서도 제왕처럼 군림했고 혜운을 괴롭히는 것을 일삼았다. 야, 김혜운 너 또 그 더러운 목걸이하고 다니냐거지. 냄새나. 수진은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혜운의 어깨를 밀쳤다. 혜운은 아무 말 없이 낡은 은색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는 유일한 부모님의 흔적이었다. 작고 달아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진의 조롱과 비웃음은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매일같이 겪는 일이었기에 혜운은 이제 감정조차 잘 느끼지 못했다. 그저 이 고원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역겨워. 네가 여기 있어서 고아원 전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수진은 혜운의 손에 들린 책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다. 혜운은 조용히 책을 주워 들었다. 먼지가 묻은 표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은 잠시뿐이라고. 언젠가는 그녀도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매사에 조용하고 침착했다. 내면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강인함이 숨어 있었다. 수많은 좌절과 모욕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모든 아이들이 잠든 시간, 혜운은 몰래 고아원 뒤뜰로 나갔다. 낡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비웃는 듯 반짝였다. 그녀는 가끔 궁금했다. 자신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부모님은 대체 누구일까? 자신을 버린 걸까? 아니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라도 있었던 걸까? 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은 늘 허공에 흩어졌다. 그때 낡은 철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낑낑거리는 소리. 혜운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빗속에서 흠뻑 젖은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작고 여윈 몸, 겁에 질린 눈빛. 혜운은 망설이지 않고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따뜻한 천이 그녀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듯했다. 불쌍한 것. 너도 혼자구나. 혜운은 강아지의 젖은 털을 손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강아지는 그녀의 품에 파고들며 안정을 찾았다. 그 순간 혜운은 자신과 이 작은 생명체 사이에 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두 그림자. 그녀는 강아지에게 밤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 될 존재였다. 밤비는 고아원의 규칙 때문에 몰래 숨겨 키워야 했다. 혜운은 자신의 침대 밑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주고 몰래 남은 빵 부스러기를 가져다주며 밤비를 돌보았다. 밤비는 혜운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다. 그녀가 슬플 때면 낑낑거리며 곁에 다가와 위로해 주었고 그녀가 위험에 처할 때면 낯선 소리로 지저댔다. 며칠 후 고아원 원장실 앞을 지나던 혜운은 우연히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다.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회장님. 말씀하신 특징과 일치하는 아이는
김혜운입니다. 하지만 원장의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해운은 회장님이라는 단어와 김혜운이라는 자신의 이름에 귀를 기울였다. 원장은 이어서 어떤 부유한 가족이 20년 전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중얼거렸다. 어렴풋이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해운은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저 원장이 큰 돈을 얻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일 거라고 치부했다. 그녀는 늘 희망을 품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희망은 언제나 더 큰 절망으로 되돌아왔으니까. 그러나 그날 밤 해운은 꿈을 꾸었다. 크고 화려한 저택, 그리고 붉은 장미가 가득한 정원. 어린아이가 그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 검은 그림자. 꿈은 늘 거기서 끊겼다.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깬 해우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런 꿈은 어릴 적부터 종종 꾸곤 했지만 최근 들어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혹시 이것이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개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고아원 마당에서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밤비를 발견했다. 밤비는 해운의 곁을 맴돌다 그만 수진의 발치에 놓인 장난감을 건드렸다. 야, 저 더러운 게 뭐야, 김하운. 네가 키우는 거야. 수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아원 마당에 울렸다. 해운은 밤비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내 개야, 건드리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비웃으며 밤비를 발로 차려 했다. 그 순간 밤비는 앙칼지게 짖으며 수진의 발을 물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야, 이 미친가의 수진은 이를 갈며 해운을 노려보았다. 해운은 밤비를 품에 안고 수진에게서 떨어졌다. 이 일로 해운은 고아원 원장에게 불려가 심한 질책을 받았다. 원장은 밤비를 당장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해운은 밤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밤비가 없으면 자신의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해운은 밤비를 품에 안고 몰래 고아원을 나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밤비와 함께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 옷가지와 빵 몇 조각을 챙겼다. 그리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강인한 결심으로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웃음이나 동정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것이었다. 새벽녘, 고아원의 철문이 조용히 열렸다. 해운은 밤비를 품에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고아원의 그림자는 서서히 멀어졌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밤비가 곁에 있었으니까. 그 작은 생명체가 그녀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서울의 복잡한 거리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작정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다. 거친 세상에서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그녀는 일찍이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기댈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은
그녀 자신과 밤빛뿐이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잠은 찜질방이나 옆 나시간 카페에서 해결했다. 굶주림과 피로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강인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늘 배우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익혔다. 언젠가 자신에게도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날 그녀는 번화가의 한 건물 앞에서 우연히 낯선 남자를 보게 되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누군가와 심각하게 통화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해우는 그 남자를 스쳐 지나가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길모퉁이에서 파는 따뜻한 호빵이었다. 밤비와 나눠 먹을 생각에 그녀는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는데 능숙했다. 그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남자가 훗날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존재라는 것을. 해우는 고아원을 나온 후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잠은 찜질방에서 쪽잠을 자거나 때로는 밤샘 근무를 서기도 했다. 그녀의 몸은 늘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밤비가 곁에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 밤비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친구였다. 그녀는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밤비에게는 늘 따뜻한 밥을 챙겨주려 애썼다. 어느 날 해우는 번화가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손님들이 뜸해진 오후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고아원 원장실에서 들었던 회장님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그 남자, 바로 강진우였다. 그는 고급 세단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해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진우는 강생그룹의 법무팀장으로 최근 그룹 내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이곳에 온 참이었다. 그는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지금 그룹의 비서실장인 김도윤이 연루된 횡령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 온 것이다. 해우는 다시 커피를 내리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카페 문이 다시 열리고 진우가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해우는 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커피를 서빙하는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우는 해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은색 목걸이에 시선이 멈췄다. 닳고 달아 문양이 희미했지만 그는 그 목걸이가 자신이 찾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20년 전 강생그룹 강대호 회장의 외동딸이 유괴되었다가 실종된 사건. 당시 그는 겨우 고등학생이었지만 사건에 대한 기사와 회장의 간절한 딸 찾기 광고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었다. 그 광고에는 실종된 딸이 목에 걸고 있던 작은 은색 목걸이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목걸이에는 강생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혜운의 목걸이는 너무 낡아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모양과 크기는 강 회장의 딸이 잃어버린 목걸이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다가갔다. 아가씨, 그 목걸이 어디서 난 겁니까?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의 혜운은 움찔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혜운은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혹시 20년 전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가족에 대해 아는 것이 있나요? 진우의 질문은 날카로웠고 혜운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혜운은 어릴 적 꾸던 악몽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불안해졌다. 그녀는 강하게 부정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고아예요.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번호로 연락해요. 강진우입니다. 혜우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또 한 명의 호기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있던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날 밤 혜우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전보다 더욱 선명한 꿈이었다. 붉은 장미,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들려오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회장님, 딸은 꿈은 항상 핵심적인 순간에서 끊겼다. 혜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녀는 밤비를 끌어안았다. 밤비는 그녀의 불안을 아는 듯 낑낑거렸다. 그녀는 진우가 건넨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다. 강생그룹 법무팀. 강생그룹. 왠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 고원 원장이 말했던 회장님의 회사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혜우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거의 없었다. 그때 술에 취한 박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다. 수진은 혜운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김하운, 너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와서 여기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었어. 역시 거지 근성은 못 버리는구나. 수진은 진열된 과자를 집어 던지며 혜운을 조롱했다. 혜운은 아무 말 없이 수진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야, 너 듣고 있어. 대답 안 해. 수진은 혜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들어섰다. 그는 진열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혜운이 수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수진을 노려보았다. 지금 뭘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 강력했다. 수진은 진우의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누구세요?
수진은 잔뜩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명함을 꺼내 보였다. 강생그룹 법무팀. 명함을 본 수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강생그룹은 그녀의 부모님이 일하는 회사였고 그녀의 아버지는 강생그룹의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그녀는 진우가 강생그룹의 고위 관계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지금 즉시 사과하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다. 수진은 당황하여 비틀거렸다. 그녀의 친구들은 이미 도망치듯 편의점을 나섰다. 수진은 혜운에게 대충 고개를 숙이고는 허둥지둥 편의점을 벗어났다. 혜운은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움 속에 알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까? 진우의 질문에 혜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고마웠지만 그에게 빚지는 기분이 들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혜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당신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진우는 혜운을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혜운의 일상 속에서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을 보았다. 그녀는 고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칠수록 그녀가 강생그룹의 잃어버린 딸이라는 확신을 굳혀갔다. 진우는 조용히 탐정을 고용하여 혜운의 어린 시절 기록과 그녀가 고아원에 오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혜운이 고아원에 오기 전 그녀는 한 가정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 가정은 과거 강생그룹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도윤의 지시를 받아 혜운을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비서실장은 바로 진우의 사촌형인 김도윤이었다. 진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김도윤이 20년 전 강 회장의 딸 유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진우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사촌형 김도윤을 떠올렸다. 도윤은 겉으로는 늘 완벽하고 친절한 모습이었지만 진우는 어릴 적부터 그의 뒤편에 숨겨진 차가운 야심과 비정함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도윤은 강생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강 회장의 딸이 실종된 이후 강 회장의 신임을 얻어 그룹 내에서 빠른 속도로 입지를 다져왔다. 그가 강 회장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진우는 도윤의 과거 행적을 다시금 되짚어 보았다. 도윤은 늘 강 회장에게 충성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알 수 없는 탐욕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도윤이 강 회장의 딸 실종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만약 혜운이 강 회장의 딸이 맞다면 도윤은 분명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그녀를 해치려 할 것이 분명했다. 진우는 혜운에게 더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보호하고 그녀가 자신의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그는 혜운이 일하는 카페에 자주 들러 커피를 마셨고 때로는 그녀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었다. 혜운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어쩌면 그는 그녀의 삶에 들어온 첫 번째 보호자였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해우는 길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다. 김도윤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조심해요. 아가씨, 이 동네는 밤늦게 다니기 위험해요. 그의 미소는 친절해 보였지만 해우는 왠지 모르게 그의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도윤은 해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해운은 놓치지 않았다. 도윤은 해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혹시 김씨 성을 가졌습니까? 해운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연치고는 참 묘하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해우는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와의 짧은 만남이 그녀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고원 원장이 말했던 회장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걸린 이 낡은 목걸이가 단순한 유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해운의 목걸이와 그녀의 어린 시절 기록을 통해 그녀가 강생그룹 강대호 회장의 잃어버린 딸 강지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 그는 탐정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20년 전 강지은은 5살 때 유괴되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당시 수사는 미궁계에 빠졌고 강 회장 부부는 딸을 찾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허사였다. 그리고 해운이 고아원에 오기 전 머물렀던 가정이 김도윤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진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도윤은 강 회장의 조카로 강 회장에게는 아들이 없었기에 사실상 강생그룹의 유력한 후계자였다. 진우는 어릴 적부터 도윤의 차가운 눈빛과 비범한 야심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설마 그가 20년 전 유괴 사건에까지 연루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도윤의 과거 행적을 다시금 되짚어 보았다. 강지은이 실종된 후 도윤은 강 회장의 신임을 얻기 위해 더욱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강 회장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다. 이 모든 것이 혹시 그의 계획된 시나리오였을까? 진우는 해운을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만약 도윤이 해운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분명 그녀를 해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해운에게 더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들러 커피를 마셨고 퇴근길에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도 했다. 해운은 처음에는 진우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묵묵한 배려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우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곁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분이 들었다. 어느 날 진우는 조심스럽게 해운에게 20년 전 강지은 실종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해운은 진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가 그녀의 목걸이에 대해 다시 언급하자 해운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목걸이, 강생그룹의 상징이 새겨져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 없나요?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해운은 목걸이를 꽉 쥐었다.
어린 시절부터 꾸던 악몽, 붉은 장미,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 그 모든 것들이 진우의 이야기와 겹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어릴 적부터 꾸던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크고 화려한 저택, 붉은 장미 정원,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진우는 혜운의 이야기에 확신을 얻었다. 그것은 분명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들이었다. 진우는 혜운에게 강 회장 부부와의 만남을 제안했다. 혜운은 망설였다. 평생 고아로 살아온 그녀에게 재벌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다. 혹시 이것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어떤 계략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물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우려는 거죠? 당신은 강생그룹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진우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강 회장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우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진우는 강 회장 부부에게 혜운의 존재를 알렸다. 강 회장 부부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진우가 내민 증거들과 혜운의 사진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혜운의 목걸이, 사진을 본 강 회장 부인은 목 놓아 울었다. 그 목걸이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하여 딸에게 선물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시 혜운과의 만남을 요구했다. 만남은 강생그룹 본사 근처에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혜운은 밤비를 품에 안고 진우와 함께 카페로 들어섰다. 강 회장 부부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혜운을 본 강 회장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혜운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내 딸 지은아, 엄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강 회장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혜운은 낯선 여인의 품에서 당황했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아련한 기분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강 회장은 혜운의 목걸이를 확인했다. 닳고 달아 희미해진 강생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는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20년간의 고통이 교차하며 오열했다. 혜운은 두 사람의 눈물을 보며 자신의 가슴 속에 묵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진짜 부모님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김도윤이 들어섰다. 그는 강 회장 부부와 혜운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지만 이내 가면을 쓴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제가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능청스럽게 다가와 혜운을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분노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분은,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물었다. 강 회장은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아, 이 아이가 바로 잃어버렸던 지은이다. 우리 지은이를 드디어 찾았어. 도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혜운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반갑습니다, 지은씨. 삼촌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해우는 그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는 며칠 전 편의점 앞에서 자신에게 말을 걸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강 회장 부부에게 해운의 존재를 철저히 감출 계획이었다. 그는 해운이 나타나면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20년 전에도 해운을 유괴하고 숨겨왔던 장본인이었다. 그는 해운이 기억을 잃어버린 고아라는 사실을 이용해 그녀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의 치밀한 조사와 해운의 무의식적인 기억이 그의 계획을 망쳐버린 것이다. 도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 씨가 돌아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제가 지은 씨가 그룹에 적응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의 말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도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켜보며 분노를 느꼈다. 그는 도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진우는 해운의 곁에 바짝 붙어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한 자세를 취했다. 그날 이후 해운은 강생그룹 회장의 딸 강지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고 최고급 의류와 보석 그리고 전용 운전사를 두게 되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매일 아침 그녀를 깨우는 것은 새소리가 아닌 한여의 조용한 발소리였고 식사 시간에는 넓은 테이블에 앉아 낯선 요리들을 맛봐야 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아원의 낡은 벤치와 밤비와 함께 나누어 먹던 호빵이 그리웠다. 도윤은 매일같이 해운을 찾아와 그녀의 적응을 돕는 척했다. 그는 해운에게 그룹의 역사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사교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해운을 감시하는 듯했다. 해운은 도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불편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밤비는 특히 도윤을 경계했다. 도윤이 해운에게 다가오려 하면 밤비는 으르렁거리며 경고의 자세를 취했다. 강 회장 부부는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다는 기쁨에 들떠 해운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 했다. 그들은 해운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그녀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해운은 여전히 그들에게 거리감을 느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너무나 오랫동안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개념은 낯설고 무거운 것이었다. 어느 날 밤, 해운은 잠 못 이루고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붉은 장미가 가득한 정원이었다. 그녀는 정원 한가운데에 서서 눈을 감았다. 순간 희미한 웃음소리와 어린아이의 발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리고 날카로운 비명소리, 검은 그림자. 그녀는 다시금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의 파편들 속에는 도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해운은 자신의 주변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험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비를 끌어안았다. 밤비는 그녀의 불안을 아는 듯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강해운, 이제
강지은으로 불리는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넓고 고요한 저택은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고 친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은 2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때문에 여전히 낯설게 다가왔다. 그녀는 여전히 고원에서 지내던 시절에 소박한 삶과 밤비와 함께 나누던 따뜻한 정을 그리워했다. 특히 김도윤의 존재는 그녀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그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를 감시하는 듯한 그의 눈빛과 묘하게 어긋나는 언행은 지은의 직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밤비는 도윤이 나타날 때마다 으르렁거리며 짖었고 이는 지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강진우는 지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켰다. 그는 도윤의 수상한 움직임을 주시하며 지은의 과거를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진우는 탐정을 통해 도윤이 20년 전 유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도윤이 지은을 유괴한 후 그녀를 숨겨 키웠던 가정에 주기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도윤이 단순히 지은의 실종을 이용해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했음을 의미했다. 진우의 심장은 분노로 들끓었다. 자신의 사촌형이 이토록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진우는 증거를 모으면서도 지은에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녀가 갑작스러운 진실에 상처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은이 잃어버린 기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데 집중했다. 진우는 지은에게 20년 전 지은이 유괴되기 직전의 상황과 그 당시 강생그룹 내부의 권력 다툼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강 회장이 심장병으로 위독했던 시기, 후계자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윤이 회장 자리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은은 진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붉은 장미 정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던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그 목소리들 속에 도윤의 음성이 섞여 있었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보았던 검은 그림자가 도윤의 형상과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선명해질수록 도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가 더욱 뚜렷하게 느껴졌다. 도윤은 지은이 돌아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그는 지은에게 사교 모임에 참석할 것을 강요했고 그룹의 사업을 배우라는 명목으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지은이 강생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려 애썼고 그녀를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도윤의 의도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침착하고 강인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도윤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면서도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 눈과 귀를 열었다. 그녀의 강인한 내면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단련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저택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발견했다. 앨범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은과 강 회장 부부의 행복한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사진들을 넘기던 지은의 눈에 나치근 얼굴이 들어왔다. 젊은 시절에 도윤이 강 회장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의 눈빛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때 앨범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것은 20년 전 강지은 실종 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스크랩이었다. 기사에는 유괴범이 요구한 몸값과 함께 유괴 당시 지은이 입고 있던 옷과 목걸이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 하단에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는데 그는 유괴 사건 배후에 내부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지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그 기사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진우의 이야기, 그리고 도윤의 수상한 행동들. 그녀는 자신이 20년 전 유괴 사건의 생존자이며 그 배후에 도윤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서재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도윤이 들어섰다. 그는 지은의 손에 들린 신문 스크랩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지은 씨,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오래된 것들은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도윤은 애써 웃으며 지은의 손에서 스크랩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지은은 강하게 거부하며 스크랩을 움켜쥐었다. 이게 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삼촌.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친절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요. 지은 씨가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는 모양인데. 헛소리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건 당신이 저를 버렸다는 거예요. 20년 전 제가 당신 때문에 저 고원에서 버려졌다고요. 지은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억압되었던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도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기억을 조작하는군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불완전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도윤은 지은을 미친 사람 취급하려 했다. 바로 그때 밤비가 으르렁거리며 도윤에게 달려들었다. 밤비는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도윤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이 더러운 개가 그는 발로 밤비를 차려 했지만 지은이 재빨리 밤비를 보호하듯 끌어안았다. 지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밤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모성애를 느꼈다. 건드리지 마. 내 강아지 건드리지 마.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충분히 강렬했다. 도윤은 밤비가 자신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밤비는 과거에 도윤이 지은을 해치려 했을 때도 나타나 그녀를 보호했었다. 동물적인 육감으로 도윤의 사악한 본성을 꿰뚫어 본 것이었다. 도윤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말했다. 정신이 혼미한 것 같으니 방에서 좀 쉬는 게 좋겠군요. 회장님께 말씀드려 특별히 정신과 의사를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은의 손에서 앨범과 신문 스크랩을 빼앗아 불태우려 했다. 하지만 그때 진우가 서재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멈춰요. 형님.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재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도윤의 손에서 스크랩을 가로챘다.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군요.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군요. 진우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빛났다. 도윤은 진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진우,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이야. 네가 감히 나를 의심하는 건가? 도윤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기세가 담겨 있었다. 형님에게 무례를 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추구할 뿐입니다. 진우는 스크랩과 자신이 모아온 증거들을 도윤에게 내밀었다. 이 모든 것들이 형님이 20년 전 지은 씨의 유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진우의 폭로의 도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어.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지. 설마 살아 돌아올 줄이야. 그래, 내가 지은이를 없애고 강생그룹을 차지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모든 증거는 내가 다 없애버렸어. 도윤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번득였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돌아와서 모든 것이 망쳐졌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강생그룹의 주인이 되는 건데. 지은은 도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잔혹한 고백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윤영이가 도윤의 탐욕스러운 욕망 때문에 파괴되었음을 깨달았다. 진우는 도윤의 폭언에 분노하여 주먹을 꽉 쥐었다. 형님은 회장님의 조카가 아니라 회장님의 딸을 해치려 한 살인 미수범입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형님을 고발할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도윤은 갑자기 돌변하여 서재 문을 잠그고 칼을 꺼내 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너희 둘 다 여기서 없애버리면 아무도 모를 거야. 도윤은 칼을 휘두르며 지은에게 달려들었다. 지은은 밤비를 품에 안고 진우의 뒤로 숨었다. 진우는 몸을 던져 지은을 보호했다. 서재 안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창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렸다. 마치 세상이 그들의 처절한 싸움을 지켜보는 듯했다. 김도윤의 칼날은 번개처럼 번뜩이며 강지은에게로 향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지은을 감싸 안으며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칼날이 진우의 팔을 스치며 깊은 상처를 남겼다. 진우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지은을 보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서재 안은 도윤의 광기 어린 비명과 진우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밤비의 맹렬한 짖음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밤비는 도윤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고 도윤은 휘청거리며 균형을 잃었다. 이 미친 개가. 도윤은 발로 밤비를 걷어차려 했지만 밤비는 더욱 악착같이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그 틈을 타 진우는 테이블 위 묵직한 청동 장식품을 집어들어 도윤의 머리를 내리쳤다. 도윤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칼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팔을 감쌌다. 피가 솟구쳐 나왔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지은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지은에게는 더없이 든든한 위로가 되었다. 그때 저택의 하인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서재 문을 열었다. 문이 잠겨 있어 한참을 애쓴 끝에 열린 문틈으로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제인우와 쓰러져 있는 도윤, 그리고 잔뜩 겁에 질린 지은을 발견했다. 하인들은 경악했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이내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고 서재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도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진우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지은은 진우의 피 묻은 팔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다. 응급실에서 진우는 응급처치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지은은 진우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녀는 진우가 깨어나자마자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진우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지은이만 무사하면 돼. 병원으로 달려온 강대호 회장과 부인은 도윤의 만행에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특히 부인은 도윤이 자신의 딸을 유괴하고 20년간이나 감쪽같이 속여왔다는 사실에 실신할 지경이었다. 강 회장은 도윤을 당장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잃어버린 딸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은 강생그룹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다. 언론은 연일 강생그룹의 유괴 사건과 내부 비리에 대해 보도했고 강생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도윤은 곧바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검찰은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도윤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진우가 확보한 증거들과 지은의 증언은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특히 도윤이 지은을 숨겨 키웠던 가정에 보냈던 거액의 송금 내역과 그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지은은 병실에서 진우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진우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자신을 지은이라고 부르는 진우의 목소리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 그녀는 병실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꿈과 도윤의 잔혹한 행위들이 생생하게 연결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픈 기억들을 마주하고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강 회장 부부는 병원에 와서 지은에게 사과했다. 지은아, 우리가 널 알아보지 못하고 널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처음으로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 시절의 울분을 토해냈다. 퇴원 후 지은은 강생그룹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탁월한 학습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강생그룹의 사업을 이해하고 도윤이 저지른 비리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딸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밤비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다. 밤비는 이제 저택 안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강 회장 부부도 밤비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도윤은 체포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은을 위협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지은을 해치려 했다. 강생그룹의 주가가 폭락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자 그는 지은에게 복수하려는 관계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지은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냈고 익명의 편지를 보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은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우가 있었고 밤비가 있었으며 이제는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모님까지 있었다. 그녀는 도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밝히고 그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우는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하게 움직였다. 그는 도윤의 협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지은의 주변에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그는 지은이 경영 수업을 받는 동안에도 틈틈이 그녀를 도왔다. 지은과 진우는 함께 도윤의 죄를 파헤치고 강생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협력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진우는 지은의 강인함과 지혜에 반했고 지은은 진우의 정의로움과 따뜻함에 이끌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어느 날 강생그룹의 중요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도윤의 변호인 측은 이사회에서 도윤의 무죄를 주장하고 지은이 강생그룹의 후계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지은의 과거 불우했던 환경을 들춰내고 그녀가 재벌가의 딸로서의 교육을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그녀를 비난하려 했다. 이는 도윤이 마지막으로 지은에게 가하는 발악이자 강생그룹을 흔들려는 시도였다. 이사회장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모든 시선은 지은에게 집중되었다. 지은은 진우의 손을 잡고 이사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고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생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지은이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도윤의 모든 악행을 폭로하고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생그룹 이사회장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김도윤 측 변호인은 지은이 강생그룹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불우했던 과거를 끄집어냈다. 그들은 지은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재벌가의 복잡한 경영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이사회 의장인 원로 이사는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 부부는 딸이 모욕당하는 모습에 고통스러워하며 분노했다.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도윤 측 변호인을 응시했다. 밤비는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지만 미세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강진우는 지은의 곁에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는 지은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음을 알고 있었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사회장 전체를 울리는 힘이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불우했던 과거를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강생그룹의 후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강인함을 배웠고 세상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생그룹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이사회장 아내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윤 측 변호인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했다. 말솜씨는 훌륭하시군요. 하지만 경영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당신이 강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증거, 그리고 당신이 김도윤 전 비서실장의 음모를 밝힐 수 있다는 증거를 말입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눈짓을 보냈고, 진우는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이사회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도윤 전 비서실장이 지난 20년 동안 저지른 모든 악행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전 강생그룹의 후계자였던 저를 유괴하고 저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만천에 공개할 것입니다. 이사회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다. 지은은 태블릿 PC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20년 전 저는 5살의 어린 나이에 유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괴를 지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도윤 전 비서실장입니다. 화면에는 도윤이 유괴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유괴범들에게 거액의 돈을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당시 유괴범들이 지은을 숨겨 키웠던 가정과 도윤이 주고받은 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편지에는 도윤이 지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고 그녀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도윤 전 비서실장이 저를 제거하고 강생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찬탈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분노에 차 있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절제하며 냉철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이사회 의장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강 회장 부인은 분노에 떨며 흐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조카가 이토록 잔인한 악마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진우는 이어서 추가 증거들을 제시했다. 김도윤 전 비서실장은 지은 씨가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제거하려 했습니다. 여기 그가 보낸 협박 메시지와 그가 고용한 암살 시도에 대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진우는 도윤이 지은의 목숨을 노렸다는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이 사회장 안은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도윤 측 변호인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이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는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그때 이 사회장 뒷문이 열리고 수갑을 찬 김도윤이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지은을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감이 교차했다. 그는 이사회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백일에 드러나는 것을 직접 지켜봐야 했다. 도윤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래, 내가 그랬어. 내가 지은이를 없애려고 했어.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 강생그룹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구하원에서 주워온 더러운 계집일 뿐이라고. 그의 폭언은 이사회장 안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은은 도윤의 잔인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당신은 저를 고아로 만들었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신의 탐욕과 악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경찰관들은 도윤을 끌어냈고 이사회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이사회 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지은 이사, 아니, 강지은 대표님, 당신의 증거들은 충분하고 명백합니다. 우리는 오늘부로 김도윤 전 비서실장을 강생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영구 해임하고 그를 법적 절차에 따라 엄벌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지은 대표님을 강생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합니다. 박수와 함께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지은은 감격에 찬 눈으로 강 회장 부부와 진우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진우는 지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미소는 지은에게 세상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것이었다. 밤비는 지은의 발치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밤비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이사회는 지은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다. 언론은 지은의 강인함과 그녀의 드라마틱한 복귀를 대서특필했다. 강생그룹의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은은 새로운 리더십으로 그룹의 재건에 힘썼다. 그녀는 도윤이 저지른 비리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다. 그녀는 고아원과 불우 이웃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진우는 지은의 곁에서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지은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법률적 자문을 제공했고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미래를 함께 꿈꾸었다. 지은은 진우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고아였던 시절의 불안과 외로움을 진우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진우와 함께 저택의 붉은 장미 정원을 거닐었다. 어린 시절 악몽 속에서 보았던 그 정원이 이제는 그녀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말했다. 이제야 이 정원이 아름답게 느껴져요.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아요.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지은아, 당신은 모든 역경을 이겨냈어요. 그때 밤비가 그들 앞에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다. 지은은 밤비를 안아들고 밤비의 부드러운 털에 얼굴을 비볐다. 밤비, 네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밤비는 지은의 품에서 행복한 듯 낑낑거렸다. 지은은 밤비가 자신에게 가져다준 희망과 위로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도윤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탐욕과 잔인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강생그룹은 지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고 그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고아였던 소녀가 재벌가의 딸이 되어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강생그룹은 강지은의 리더십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도윤이 저지른 비리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경영 방침을 도입했다. 과거의 어둠을 걷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지은의 노력은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강생그룹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고아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강진우는 지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는 강생그룹의 법무팀장으로서 도윤과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들을 처리했으며 지은이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들의 법률적 기반을 다졌다. 지은과 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진우와 함께 저택의 붉은 장미 정원을 거닐었다. 이제 그녀에게 붉은 장미는 더 이상 악몽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진우 씨, 가끔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지은은 진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진우는 지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강하니까요. 지은아, 당신은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뒤를 밤비가 졸졸 따라왔다. 밤비는 이제 꽤나 살이 붙어 통통해졌고 털에서 윤기가 흘렀다. 밤비는 지은의 발치에 기대어 앉아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밤비는 지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시절부터 함께해온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 그리고 그녀에게 희망을 가르쳐준 존재였다. 지은은 밤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 밤비, 정말 고마워. 한편 감옥에 갇힌 김도윤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지은에게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는 교도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지은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의 변호사는 그에게 항소를 포기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라고 설득했지만 도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지은을 파멸시킬 생각뿐이었다. 도윤은 교도소 안에서 우연히 강생그룹과 연관된 한 인물, 즉 과거 도윤의 비리를 도왔던 전직 강생그룹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 직원은 과거 도윤의 지시로 강생그룹의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가담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도윤의 몰락으로 인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복역 중이었다. 이 직원은 도윤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그에게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도윤은 이 직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직원에게 교도소 밖으로 몰래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신이 숨겨놓은 비자금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을 이용해 지은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지은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으려 했다. 바로 강생그룹의 명예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진우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괴함으로써 지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우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도윤이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진우는 도윤의 주변 인물들을 주시했고
그의 변호사 사무실을 은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도윤이 전직 직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 진우는 도윤의 계획이 지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강생그룹에 치명타를 입히려는 것임을 직감했다. 도윤의 계획은 강생그룹의 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던 은밀한 비자금과 비자금 조성에 관련된 또 다른 비리들을 폭로하여 지은과 강 회장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 정보를 흘려 강생그룹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비리 덩어리라는 여론을 조성하려 했다. 이는 강생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고 지은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진우는 도윤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그를 막아야 했다. 그는 강 회장과 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강 회장은 경악했다. 그는 자신의 그룹에 그런 비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없어 했다. 하지만 진우가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다. 강생그룹의 초기 설립 과정에서 발생했던 불법적인 자금 유용과 세금 탈루의 흔적들이었다. 이는 강 회장 자신은 물론 그의 선친들이 연루된 문제였다. 지은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강생그룹을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그룹의 뿌리 깊은 곳에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진우에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모든 것이 공개되면 강생그룹은 끝장날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도, 저의 명예도. 진우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숨길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진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고민에 빠졌다. 강생그룹의 명예와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숨겨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의 목소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불의를 겪으며 자랐고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강 회장에게 이 모든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딸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결국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강생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회장은 늙고 지친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강지은이 굳건하게 서 있었다.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생그룹 설립 초기부터 존재했던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선친들과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정적으로 가득 찼다. 이어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강생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이 모든 비리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강생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생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분분했다. 강생그룹의 비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지만 지은과 강 회장이 진실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특히 지은의 솔직하고 강직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소식을 들은 김도윤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지만 지은은 그의 예상과 달리 진실을 숨기기는커녕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그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지은을 더욱 강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다. 도윤은 결국 절망감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가 바라던 복수는 오히려 지은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그는 완전히 패배했다. 강생그룹은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은의 진심 어린 노력과 진우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강생그룹을 과거의 비리와 결별하고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리더십은 강생그룹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강생그룹의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강지은과 강대호 회장이 용기 있게 과거의 비리를 고백하고 사과한 것은 재벌 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은의 진정성과 강 회장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지은의 강인하고 투명한 리더십에 열광했다. 강생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인 하락을 겪었으나 곧 지은의 개혁적인 경영 방침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지은은 강생그룹을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룹 내의 불필요한 관행들을 제거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사회 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아원과 같은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및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그 상처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했다. 강진우는 언제나 지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강생그룹의 법률 자문을 총괄하며 지은의 모든 결정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은과 진우의 관계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선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으며 함께 미래를 꿈꾸었다. 지은은 진우의 따뜻한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진우, 그리고 밤비가 있었다. 김도윤은 감옥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냈다. 지은이 모든 비리를 공개함으로써 그의 마지막 복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지은에게 해를 끼칠 힘도 명분도 없었다. 그의 탐욕과 증오는 결국 그 자신을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강생그룹은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수많은 귀빈들과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지은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난 60년간 강생그룹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앞으로 강생그룹이
사회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연설 내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강생그룹이 걸어온 길,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강 회장 부부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겼다. 강 회장 부인은 지은의 어린 시절 모습과 현재의 당당한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다. 진우는 객석에 앉아 지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은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은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진정한 리더이자 자신의 삶의 동반자임을 확신했다. 그의 옆에는 밤비가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밤비는 지은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지은은 진우의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섰다. 붉은 장미가 만개한 정원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진우 씨,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요. 지은은 진우에게 기대어 말했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은아,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이제 별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웃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빛나는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지은은 밤비를 무릎에 앉히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밤비는 그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힘들 때마다 곁을 지켜준 밤비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밤비는 그녀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희망의 상징이었다. 강지은은 강생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녀는 고아라는 편견과 재벌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를 모두 이겨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과 행복을 쟁취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며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리더이자 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한 떨기 장미처럼 아름답고 강렬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딘가에 숨겨진 그림자 속의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강지은으로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하며 사랑과 정의를 믿는다면 결국 빛은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다.